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박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잘 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뭐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네가 뭔데 이렇게 죽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뭐 한 21년간의 의사 생활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에 처한 그런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곁에서 지켜와 보면서, 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실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자체가 뭐 딱히 정답이 있거나 뭐 이거를 뭐 어떤 학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뭐 고민거리를 좀 안겨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보드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더블보드라는 거는 전문의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의사의 어떤 일생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의대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6년의 의대 수업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의사를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은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은 이 자체가 어떤 임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위해서 1년간의 인턴 생활, 그리고 전공의 4년간의 전공의 사전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다시 4년을 하고 나면은 이제 2개의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저희가 더블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낭만 닥터 김사부를 저희가 이제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실은 이제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정말 트리플보드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트리플보드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6년, 인턴 1년, 여기서 이제 설정상으로는 어쨌든 외과 전공이 4년 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군대 3년, 여기에다가 이제 흉부외과 전공이 3년, 다시 신경외과 전공이 4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총 짧게는 22년, 짧게는 9년, 길게는 22년간의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트리플보드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드라마 속 설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실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정외과 전공의를 해서 일단은 더블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다 보면은 실은 제 입장에서는 긴 의사생활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많이 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과정에 겪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사망 원인의 통계인데 지금 1위가 암,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좀 줄긴 했는데 4위가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 2위가 뇌혈관 질환과 암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암과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 어느 의사들보다도 죽음에 처한 환자분들을 좀 많이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결국 죽음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고, 이런 공부라는 것 자체는 실은 그 병을 처한 당사자,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보호자들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나름대로 보호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볼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세계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자기 부하한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유언을 남겨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의식 없는 채로 돌아가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유언을 남기면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드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단지 영화 속 설정에 불과한 거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 하면서 가장 좀 흔하게 봤던 병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뇌동맥류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동맥, 머리 안에 있는 동맥에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혈관 벽이 얇아지는데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자리들이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이제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동맥류 출혈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문제는 이런 뇌동맥류 출혈에 의한 동맥 파열이 생기게 되면 이게 압이 높다 보니까 실은 이게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혹은 뭐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혼수 상태, 뭐 뇌서 상태라든지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이제 3분의 1이 심한 두통으로 해서 오게 되는데, 이제 이때 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서 완치라든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 응급실에 어떤 환자분이신데 40세, 46세 젊으신 여자분께서 갑자기 식사하다가 갑자기 탁 쓰러져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추석날 모여가지고서는 가족끼리 모여 있는데 식사 이후에 이제 가족끼리 잠깐 언쟁이 오고 가던 와중에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서 알고 봤더니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쓰러지셔서 보호자분들은 좀 황망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문제는 당사자는 뭐 그렇게 해서 죽는다 치더라도 주변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거야 어떻게 보면은 환자나 내지는 병원 내지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죽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 혼수 상태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혼수 상태가 돼버리면은 실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시는 것처럼 콧줄을 이렇게 끼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기관절개술을 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실은 의식이 없다 보면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이 없이 누워 있다 보면은 뭐 코로는 콧줄로 해서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 목으로는 기관삽관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목에 이제 기관절개술 한다든지 링겔 닿으면서 이제 수액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변이 들어가는 것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변줄을 하다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은 평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도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실은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딱 쓰러지고 나서 손수 상태가 되든 뇌서 상태가 돼서 오시게 되면 대부분 보호자들은 어쨌든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살려달라, 뭐 숨만 붙이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치료 기간 자체가 이게 뭐 제가 뭐 평균을 내보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환자, 보호자들이 대부분 지치기 마련입니다.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실은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다 보면 보호자들도 차츰 지치게 되고,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간호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여기 이제 환자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은 본인 스스로 일단은 가래를 뱉지 못하다 보니까 폐렴이 오게 되고, 혹은 뭐 오래 누워 있다 보면 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든지 압력을 받는 부분을 갖다가 피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실은 뭐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나 혹은 뭐 욕창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심정지 때문에 오게 돼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보호자들은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내가 그동안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회와 그 미안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짜서 어떻게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 잘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다른 출혈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생했던 동맥류 파열이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두부 외상 때문에 머리를 다쳐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머리 자체가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경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면서 뇌가 이렇게 밀리게 되거든요. 밀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압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뼈를 이렇게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고 자체는 뭐 오토바이 사고 제가 제일 흔하긴 한데, 오토바이 사고가 됐든 뭐 일하다가 머리가 떨어져서 그렇든, 뭐 제일 황당했던 거는 갑자기 멀쩡히 서 있는데 도로 난간이 머리를 쳐가지고서는 두부 외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두부 외상 환자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많이 황당한 그런 경우가 오게 되고, 이 이후에는 실은 제가 주로 봤던 환자 케이스들은 대부분 젊었던 환자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술하고 나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왼쪽 뇌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뇌여야 되는데, 다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뇌 세포가 죽게 돼가지고선 뭐 대부분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왼쪽 팔다리에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고, 뭐 성격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보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머리뼈가 없다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뼈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두개골 성형술을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그 뼈를 갖다 넣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이 바깥쪽으로 해서 머리뼈 관련 자체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자기에 대한 자신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삶에 대한 가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신경외과 환자를 전공이 마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경외과 환자를 보아오다 보니까, 결국 이게 내 목숨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내렸던 결론 내지나 뭐 교훈 같은 거는 결국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잘 죽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보여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실은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잘 죽는 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신경외과 수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은 이제 방사종양학과 전공의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여기 질문에 보면 방사종양 더블보드를 따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데, 실은 요거 이제 그 얘기조차도 좀 시간이 좀 더 길게 돼서, 오늘은 어쨌든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를 하면서 제가 했던 거는 종양학적 관점, 그 전까지는 신경외과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이후에는 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종양학적 관점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보다 보니까, 종양 치료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병을 볼 때 조직학적 소견이라든지 병기 위치가 좀 중요하고, 그런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직학적 소견이 중요한 이유는, 실은 이 치료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진행 속도와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병기에 따라서 치료 목적이 달라서, 병이 초기면은 완치 목적으로, 병이 말기면은 이거를 완화 목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암이 퍼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하면서 더 중요한 종양 치료의 관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자의 건강 상태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 상태라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라고 해서 KPS라든지 ECOG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로 인해서 기대 연명을 예측한다든지, 어떤 치료를 견딜 수 있는지, 혹은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꼭 이 환자한테 있어서 정형화된 치료가 반드시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치료를 선택할 때, 수술을 할지 항암 치료를 할지 어떤 치료를 선택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결국 이 치료가 의사가 원하는 치료인지, 혹은 환자가 받고 싶어하는 치료인지, 아니면 이제 보호자가 해주고 싶어하는 치료인지, 치료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치료가 결국 환자한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치료라는 것도 별개였다라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종양치료적 관점에 있어서 환자분을 갖다가 좀 더 케어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은 이 케이스 하나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인데요. 이제 유방암 환자 이렇게 보통은 이건 이제 좀 케이스를 제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건 좀 큰 사이즈긴 한데 1기 환자인데 보통 1기 환자는 수술하고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거의 완치율이 98%, 99% 뭐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나는 좀 더 이상 세상에 미련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은 치료를 거부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거부하고 나면 실은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암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유방 주변으로 이제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제 자는 듯이 유언하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죽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유방암 치료, 암도 크기가 커지게 되고 뭐 등에 이렇게 척추에 지금 전이암이 이렇게 쭉 다 퍼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힘들게 종국에는 뭐 그냥 보존적으로 해서 완화 치료로 해서 그냥 방사선 치료 받고 그러시다가 결국 힘들게 돌아가셨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치료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시를 들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던 게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치료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50세 좀 후반에 그 남자분이신데 알코올성 간경화 때문에 평생 뭐 돈 안 버시고 술만 계속 드시다가 결국 간경화로 인해서 간암이 생기셨는데 뭐 돈 안 벌었던 거는 둘째 치거니와 그동안 자기 치료하겠다고 집안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 돌아가시면서까지 보호자들한테 되게 원망만 많이 들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치료 자체가 남아있는 보호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실은 이제 위암 환자분이신데 보시면 이제 위 쪽에 이제 뭐 월 시크닝 같이 동반되면서 위암이 같이 동반되면서 보시면은 간 쪽에도 여러 군데 이제 전이암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말기 위암 환자분이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답은 항암제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암제를 쓰는 목적은 실은 이제 완치 목적이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남은 삶의 여명을 잘 유지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 흔히들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지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길 원하는데 대부분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암제 치료받고 대부분 한두 사이클 돌리면 이런 쌀들이 다 줄거든요. 줄고 좋아지면은 이제 내가 암이 점점 치료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실은 이제 항암 치료의 끝은 부작용이 심해지던 아니면 암에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암이 다시 재발해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때서야 항암 치료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항암 치료의 끝은 없다. 그런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완화적 목적의 항암 치료는 결국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쨌든 삶의 그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흔히들 착각하시고 그냥 항암 치료만 계속 받으시다가 힘들게 돌아가시는 걸 보다 보니까 제가 권유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 이제 예전에 10대 암 환자가 본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죽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실은 항암 치료의 목적이 단순히 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뇌출혈 뇌경색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돌아가시는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그런 병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막 나는 죽어서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보호자들과 그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암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신경을 파고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뼈를 침식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실은 마약을 갖다 항상 주사로 달고 지낸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은 제가 주로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척수강내 약물 주입술이라고 그래서 배 안쪽에다가 이제 몸 안에다가 마약을 갖다 이제 안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은 팔로 이제 링겔을 더 이상 맞지 않고 뭐 마약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으로 이제 이런 걸 해드리는데
제가 이걸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병원에서 더 지내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식사 함께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과정,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결국 보호자분들께 이제 고마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남은 시간을 갖다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하는 게 치료 목적이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삶 자체가 자기만의 삶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거는 결국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가족들, 보호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과 식사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치료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남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말기암 환자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조차도 실은 그 집에서 식사 함께 하고 좋은 기억 많이 남기는 것 자체가 치료 목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제가 느꼈던 교훈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에는 한 일과 안 한 일만 있을 뿐이지 하려고 했던 일은 없더라. 내가 그때 죽기 전에 내 마누라나 내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거 할 걸, 아니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어디라도 한 번 더 가서 내다볼 걸, 그러려고 했던 거지. 실은 그런 분들한테서 남은 시간을 얼마만큼 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죽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또 다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킨슨 병인데요. 이제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실은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 빨간색으로 보여진 게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파민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파민이 잘 나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도파민이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면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 시작하면서 종종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며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파킨슨 병이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파킨슨 병이 생기면은 실은 대부분 파킨슨 병에 이렇게 파킨슨 약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 파킨슨 약이라는 게 결국 도파민을 갖다 올려주는 약입니다. 이렇게 도파민을 올려주는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약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머리에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이 도파민을 넣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파민 약을 넣어주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 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 속에 이렇게 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파동이 생기면서 프록시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한 번에 확 농도가 올라가지만, 약을 먹는 초기에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 안에는 그 레벨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의 그 움직임 자체를 갖다가 평온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파킨슨 병 자체가 퇴행성 변화,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는 신경세포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도파민이 나오는 신경세포가 줄어들게 되면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을 먹는 순간 머리 안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몸이 결국 이제 움직임 자체가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파킨슨 증상이나 혹은 약의 과용이라든지 저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갖다 저희가 치료하는 게 이제 이런 약물 농도를 갖다 일정하게 맞춰준다든지, 아니 머리 쪽에 있는,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 안 나오는 신경세포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터 플럭츄에이션을 갖다 막아주게 하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의 뇌신부 자극술 같은 거를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신부 자극술을 통해서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하거나 하는 그런 치료인데, 문제는 이런 모든 치료들이 결국은 증상 완화 치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 치료라는 거는 실은 치료 자체가 원인 치료, 대부분 파킨슨 병 자체가 노화와 관련된 병이고,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와 이게 나이 먹어서 점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원인 치료라고 하면 신경세포가 결국 재생이 돼야 되는 치료인데,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치료로 여러 가지 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원인 치료제로서의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드리는 도파민을 올려준다든지 뇌신부 자극 치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상 완화제고, 결국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좋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잘 걸으시는 분들도 종국에는 휠체어 타시면서 고개도 제대로 이렇게 들지도 못하시고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보통도 이러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 분들 이제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어차피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고 진행할 수 없는 병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킨슨 약들이 대부분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약이다 보니까 그런 약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심해집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건 결국 도파민 레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박 중독이나 어떤 집착 같은 게 생겨서 그동안 모아놨던 집에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아니면 성도착증이 생겨서 집에 오는 요양보호사를 갖다가 성적으로 좀 추행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선망빙상 같은 게 심해져 가지고서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다고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뭐가 헛게 보이면서 막 망치 들고 막 잡으러 다니면서 주변을 갖다 위협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실은 이제 결국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본인이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진행하고 안 좋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매번 하는 말들이, 파킨슨 환자분들 제가 이제 외래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년이 올해 같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가서 좋은 경험 좀 많이 하셨으면 하길 원한다. 그런 좋은 경험이라는 게 결국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라는 게 결국 좋은 경험의 인생의 축적이라는 거고,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좋은 기억을 많이 쌓으시는 분들이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점차 진행하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있어서 제일 최고의 어떤 치료법 내지는 또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좋은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호자들한테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고,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는 해도 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실은 제가 파킨슨 환자분들 보다 보면 좋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혼자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안 좋은 보호자들 그렇게 여러 다양한 보호자들 만나게 되는데, 그런 보호자들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은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좋은 보호자도 되게 필수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소두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소두증이라는 건 실은 이제 이렇게 노란색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안쪽에 보면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주머니가 커지게 됩니다. 물주머니가 커지게 되는 걸 저희가 소두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두증이라는 거는 실은 증상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치매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고 내가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치매가 있고 걸음을 잘 못 걷기 시작하면서 대소변을 잘 못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자체가 실은 내가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싶다고 해서 못 가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생겼다. 이제 치매 같은 것들도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이런 분들도 실은 치매 환자분들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막상 죽으려고 옥상 위로 올라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죽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 이렇게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분들한테서 제가 위로해드릴 말이라고는 딱히 해드릴 말은 없지만,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99세 할머니의 삶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나이 83세, 84세 이 정도 보는데, 남은 여생 생각하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해 한 해 그렇게 켜켜이 쌓이는 그런 인생 자체 하나하나가 결국 좋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해가 됐든 두 해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는 게 잘 죽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곤 합니다. 결국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죽음이라는 게 결국 자기만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고 옆에서 보게 되고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죽음 이후에는 뭐가 남을까 나한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게 유명인이 됐다고 한들,
뭐 명예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나한테 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결국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보면서 결국 죽음 이후에는 나한테 무엇이 남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뭐 불교를 귀의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죽음 이후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결론 자체는 결국 죽음 이후에는 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선후배 혹은 뭐 좋은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사람들한테 있어서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것 뿐이지 그 이외에는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효용성 있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은 뭐 돈 한 푼 더 하기 위해서 뭐 내가 뭐 좀 더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뭐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해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친구 참 어땠더라. 뭐 어떤 친구였지.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좀 위로하게 되는 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좀 읊어드리다 보면 이제 나태주 시인 아끼지 마세요라는 시 하나 읽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나태주.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진하면 헌옷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있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은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뭐 간략하게 뭐 책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나중에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가칭으로 지금 뭐 편집 작업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을 갖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삶에 좀 더 풍요롭어지고 삶 자체가 좀 색채가 좀 다채로워지는 걸 느끼게 돼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죽음을 갖다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 더블보드 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뇌종양 자체를 갖다가 수술 안 하고, 제 때는 이제 신경외과 쪽으로 이제 감마나이프나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수술 안 하고 뇌종양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떤 얄팍한 심정으로 이제 방사선종양과를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제 은사님께서 또 추천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게 됐는데요. 문제는 더블보드 따고 난 이후에 신경외과는 신경외과고 방사선종양과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게 각각의 롤이 따로 있어서 역할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인생이 꼬였다? 예정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찾는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 자체는 뭐 크게 제가 죽고 나면은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의 마음 아파하시던 제 자식들이 뭐 힘들어하든 뭐 그거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는 동안 제가 죽었을 때 뭘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 생각을 했을 때 돈, 명예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죽음을 준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뭐 아까 중간중간 제가 스텝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 당장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죽음을 위해서 달린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오늘은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하면서 그냥 현재를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코드와이님 얘기하셨는데, 80세 후반 여성이고 보행에 어려움만 있을 뿐 인지는 문제가 없으시고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우 치매 검사 및 그에 따른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케이스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호자들이 얼마만큼 이 환자를 갖다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호자분이 느끼시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느끼시는 어떤 불편함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걸 좀 판단해서 결정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말인즉슨 뭐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혹은 환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집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보호자들이 누가 있고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꼭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좀 정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님께서 뭐 마지막 아름답게 맞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있죠.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이제 아직 뭐 돌아가신 분은 아니신데, 파킨슨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약 먹기도 힘들고 또 노령 환자분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80세 할아버지가 보호자들 와 있고 할머니가 이제 환자로 와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뭐 여기서 이름을 뭐 예를 들면 뭐 영숙 씨 이제 아직도 이름 부르면서 서로 존중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고 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머리 백발이 두 분이 돼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제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런 노 부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내용에 다 담지 못했는데 책에는 좀 충실하게 제가 담아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어서 그런지 좀 나중에 혹시라도 책이 좀 나오게 되면 그런 거에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신경외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서브 스페셜이 있다 보니까, 뇌동맥류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스큘라 하시는 뇌동맥 하시는 선생님한테를 전문으로 가서 보시는 게 맞아서,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편두통이 있어서 뇌동맥류일지 걱정되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뇌동맥류에 의한 통증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혈관이 빵 하고 터지는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썬더버스트 헤드에이크라고 그래서 머리를 벼락도통, 머리를 이제 갑작스럽게 심하게 뭐 점점,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의 양상이 점점 아픈 건지, 갑자기 와락 아픈 건지, 박동성으로 두근두근 되면서 아픈 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뇌동맥류에 의한 두통이라는 거는 머리 전체가 터질 것처럼 지속적인 두통이 갑자기 올 때 생기는 두통을 저희가 이제 뇌동맥류의 두통이라고 해서, 편두통이라는 거는 실은 이제 한쪽이 편축으로 오게 돼서 주로 박동성으로 오게 되는 그런 두통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좀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HKY님께서 뭐 매번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전달하고 하는 일이 힘들지 않은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긴, 저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전달해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같이 이제 통나무 들어주기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힘듦을 좀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죽음의 환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이드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어떤 보람이라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게 Q&A는 제가 잘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질문 자체가 좀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강연 내용에 충분하게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이나 1, 2월 달 정도에 지금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지금 아직 이제 편집 작업에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간순간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 내지는 보호자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약간 오늘 얘기 드렸던 부분의 외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